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주로 스파르타의 군사통치 시스템,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통치 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엘리트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택한 교육 방식이 바로 집단생활, 집단훈련, 공동식사, 아고게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스파르타와 정반대점에 있는 아테네가 어떻게 해서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는가,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아테네가 처음부터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였던 건 아니었어요. 아테네도 역시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방 왕정이 무너지고 귀족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족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 많고 부유한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이 부유한 몇몇 소수의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이 귀족 정치의 아테네가 어떻게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로 넘어가게 되느냐, 이 귀족정이 민주정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나중에 배울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우선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은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군대 가면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모든 무기를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 고대 시대 때는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옷, 투구, 창, 칼, 활 등 모든 무장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 못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은 본인의 무장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 무장을 준비할 능력이, 자신의 그 무장을 준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군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노.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군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필요한 무장을 준비해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다 해야지만 참정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 군인들은 누구밖에 없었냐? 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초창기 전쟁은 이제 아직 인구도 적고 사회 규모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몇몇 부유한 귀족들이 그들 스스로를 뭐로 무장했냐? 전차로 무장을 합니다. 이게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그 전차 있죠? 그 전차. 그래서 소수의 그 돈 많은 귀족들이 끌고 다니는 그 전차. 그게 이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전차병을 이끄는 귀족들이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싸웠던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 전차를 하나 마련하기 위한 돈이 얼마 정도 들었냐? 이게 오늘날 돈으로 대략 한 3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구입을 해서 말과 전차를 구입을 하고 본인을 무장을 하고, 그 전차병을 무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오늘날 돈으로 최소 30억이야. 최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얘 무장을 마련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무나 군대에 갈 수도 없고 군인이 될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배층으로서의 특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부유한 귀족들이 무장한 전차병을 중심으로 하던 전쟁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점차 철기 문명이 보급이 되면서 인구도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쟁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처럼 수십, 수백 명의 이 귀족 전차병들만 가지고는 전쟁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보병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완전 무장한 중장 보병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냐? 부유한 평민들, 스스로를 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장보병이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보는 그 그리스 로마의 병사들 있죠?
이게 이제 중장보병이거든요. 이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땐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아까 전차병은 30억이었죠. 사실 30억은 진짜 꿈도 못 꿀 만한 금액이야, 평민들은. 근데 중장보병은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물론 6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30억에 비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테네에서 돈 많고 부유한 평민들이 전차병으로 스스로를 무장할 엄두는 못 내지만 자기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몇몇 이제 돈 많은 평민들이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스스로를 딱 완전 무장한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장보병의 중요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게 당시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고대 이 보병과 보병들 간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이 중장 보병들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드는 방진, 이름하여 팔랑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나오죠? 이 완전 보병, 완전 무장한 중장 보병들이 한 손에는 긴 창,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게 이제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의 사각형 이런 빡빡한 고슴도치 같은 방진을 만드는 거야. 이걸 팔랑크스라 그래요. 이런 대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수백 명의 수백 수천 명의 중장보병들이 하나의 대형을 만들고 이 팔랑크스와 팔랑크스 방진과 방진들이 빵 하고 붙는 게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폴리스들 간의 전쟁의 승패는 이젠 누가 전차를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훈련된 중장보병 부대를 이 방진으로 묶어서 이 조직력과 집단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이 팔랑크스 방진 부대를 만드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와, 그림으로 봐도 쌀벌하죠. 이게 고대의 탱크야. 완전히 고슴도치가 빵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위해서는 조직력과 규율, 단합력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봐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노리고 적의 창칼이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섭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이 방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네요? 창칼이 날라오더라도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질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대형을 사수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 팔랑크스 방진을 이끌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고요. 스파르타는 모두가 엘리트 전사니까. 근데 스파르타가 최강의 팔랑크스 보병 부대였냐? 그건 아닙니다. 태강의 보병 부대는 어디냐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상식인데,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이끌던 신성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테베는 이 보병 부대를 뭐로 구성했냐? 이 보병 부대의 구성원, 이 팔랑크스의 구성원들을 동성애자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단순 나의 동료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애인인 거야. 이러니까 파버 오브 러브 이래가지고 이 신성대가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고, 이 테베의 신성대가 스파르타마저 박살냈다고 해요. 아무튼 자, 전법의 변화. 이제 소수의 돈 많은 이 귀족들이 주도하는 전차병의 시대에서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무장하는 중장보병, 이게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걸로 바뀐 거야. 자, 근데 아까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죠? 전쟁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자, 군인들은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할 사람만이 군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뭘 가질 수 있다?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쟁은 귀족들만의 특권이 아니죠.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스스로를 무장해서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잖아. 당연히 중장보병으로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전쟁에 참여한 부유한 평민들이 뭘 요구할까? 그죠? 당연히 귀족들에게 참정권을 요구한단 말이야. 나도 너희랑 똑같이 내 돈으로 무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참정권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들 간의 이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전차병이 전쟁을 이끌어갈 던 시대 때는 이 30억의 돈을 들여서 전차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족들이 참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평민들이 이제 이 전쟁의 흐름이 전차에서 중장보병으로 바뀌면서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테네가 이런 부유한 평민들이 많았던 이유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해안가에서 해상무역,
그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한 올리브 무역으로 해상 무역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경제 활동이 주로 해상 무역이었잖아. 그러니까 아테네 자체가 해상 무역이 기반한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 많은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이 부유한 평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중장보병으로 무장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귀족들만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우리 중장보병으로 참여한 우리 평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공업의 밝은 면이 돈 많은 부유한 평민이 등장한다면 어두운 면은 뭐냐? 모두가 큰 돈을 벌어들일 순 없죠. 한 명이 큰 돈을 벌어들이면 나머지 10명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소수의 부유한 평민들 말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빚을 지고 채무노예가 되는 빈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권리, 참정권을 둘러싼 누구와 누구의 대립, 귀족과 중장보병으로 무장하는 부유한 평민들 간의 대립. 이게 바로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 권리, 참정권을 둘러싼 누구와 누구의 갈등, 귀족과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 간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빈농들. 이 큰 빚을 지고서 노예가 되어가는 빈농들의 사회적인 불만. 이게 아테네의 큰 두 가지 문제였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4명의 남자를 공부할 겁니다. 몇 명의 남자? 4명의 남자.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 여러분 이거 이름을 따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용어가 익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 솔론, 그리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솔페클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론은 흔히 조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당시 아테네의 두 개의 갈등 중에서도 1번 갈등, 이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을 둘러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전차병, 귀족과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 간의 갈등, 이 귀족과 부유한 평민들 간의 정치적 권리 둘러싼 갈등, 이 첫 번째 갈등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뭐로 냈냐?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내세웠어요. 이 나름 솔로는 머리를 쓴 거야. 왜냐면 30억을 내고 전차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귀족과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중장보병으로 참여하는 이 부유한 평민들에게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참정권을 주면은 불만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는 게 솔론의 해결책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금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금권 정치를 솔론은 주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부유한 평민 중장보병과 귀족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러한 금권 정치, 재산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분배는 부유한 평민, 귀족 모두에게 반발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솔론의 해결책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솔론은 지금 아테네의 두 가지 갈등 중에서 첫 번째 갈등에만 주목을 했죠. 부유한 평민과 귀족들 간의 이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참정권을 둘러싼 대립. 근데 뭐에는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했죠. 근데 두 번째 갈등, 바로 몇몇 소수의 그런 부유한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농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난한 빈농들, 채무 노예와 빚을 지고서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 빈농들의 불만, 여기에 관해서 해결책을 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숫자 누가 더 많아? 빈농들이 훨씬 많아요, 사회에는. 근데 이 빈농들의 불만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빈농들의 불만, 이 두 번째 갈등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게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스스로를 빈농들의 보호자라고 자처를 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바로 빈농의 보호자다 하면서 이 사회의 혼란을 틈나서 이 빈농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독재 혹은 사기꾼이거든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독재자였습니다. 빈농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독재를 시행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참주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이 주제 넘을 참이고요. 주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제 넘은 주인. 그걸 독재, 참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론의 정치를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해서 부유한 평민과 귀족의 갈등을 조절하려고 했던 폴론의 정치를 금권 정치라고 한다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빈농의 보호를 명분으로 독재를 했던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주 정치라고 합니다. 폴론은 금권 정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 정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몰락한 이후에 등장했던 게 클레이스테네스인데요.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를 쌓은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클레이스테네스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치, 독재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게 클레이스테네스거든요. 그럼 당연히 클레이스테네스는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 그지? 다시는 이 아테네에 이런 참주, 독재가 등장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독재를 막을, 이 참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다시는 아테네에 이런, 참주, 독재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독재의 출현,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이 사람이 내세웠던 게 도편 추방제예요. 뭐라고요? 도편 추방제. 이 도편은 도자기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여기 도편 추방제, 여기 우리가 사진과 그 내용이 나오죠.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과 도편 추방제.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도자기 파편에 보면은 글자가 적혀 있죠. 이게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이제 일정 시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도자기를 빵 깨트려요. 그런 다음에 그 깨진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걸 투표용지로 쓰는 거야. 그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누구의 이름을 쓰냐?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참주, 독재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람이 왠지 참주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참주, 독재가 될 위험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인물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10년간 국외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주 예방이죠. 약간 관심법이죠. 이 새끼 왠 참주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도편 추방에서 이현규가 1입니다 하면 저는 참주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으로 뽑혔으니까 10년간 추방인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도편 추방제로 클레이스테네스가 1등했어. 근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정말 솔직하게 오케이, 여러분이 제가 참주가 될 만한 위험이 있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10년간 아테네를 떠나기로 했어요. 본인도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도편 추방제로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6,000표 이상인가 받으면 추방이었어. 10년간. 자, 그리고 또 아테네의 부족제를 개편을 합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혈연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테네는 부족이 혈연을 중심으로 부족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국가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 부족들이 자신들의 그 혈연 중심에, 자기 혈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지 아테네 전체의 대의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혈연 중심의 부족을 뭐로 바꿔버리냐? 거주지 중심의 부족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클레이스테네스 하면 도편 추방제랑 이 부족제 개편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부족제 개편 by 클레이스테네스. 자, 기존의 아테네는 혈연 중심의 부족이었습니다.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요? 기존의 아테네는 부족이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그 혈연 중심에 4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혈연 중심으로 이 4개의 부족이 있었고, 각각의 부족에서 혈연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부족에서 100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아테네를 이끌어가는 400인 평의회라는 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4개의 부족에서, 각각의 부족에서 100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그 혈연 중심으로 한 4개의 부족에서 선발된 100명의 대표들이 모여 400인 평의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아테네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했던 거야. 근데 이 4개의 부족에 선발된 100명의 대표들이 다 자기 부족의 그 혈연적 이해관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과감하게 이 부족을 다 해체시켜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 내륙 도시 3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섞어버린 거야. 살고 있는 거주지를 혈연이 아니라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다 찢어버립니다. 부족들을. 그래서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10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주지로 무작위로 섞인 10개의 부족에서 각각 50명씩 대표를 선발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500인 평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500인 평의회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혈연이 아니라 무작위로 거주지 중심으로 그냥 무작위로 섞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혈연적 이해관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완전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면은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파트 동라인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야. 여러분 옆집을 누가 사는지 알아요? 윗집 아랫집을 누가 사는지 알아요? 관심도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10개 부족으로 쪼개버리고 그 10개의 부족에서 50명씩 대표를 뽑아 500인 평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아테네의 나라일을 이끌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 네,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게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리클레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테네에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관련된 건 25번 학습지 서아시아를 참고하시면 돼요.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크페르크세스 1세,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리스 세계랑 충돌을 한 건데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이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무효화됐고요. 다시 한번 2차부터가 본격적 싸움인데 이 2차 전투를 이끌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누구였냐?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를 맞서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 중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대를 모아서 이 마라톤 평야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져요. 그래서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과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에 꽝! 승부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이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원정군을 박살냅니다. 여기서 이제 모았던 게 중장보병의 힘이에요.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장보병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경보병이었거든요. 힘대 힘으로 넓은 평에서 꽝 하고 붙으니까 이 탱크 같은 중장보병들이 팔랑크스 방진을 이용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를 박살낸 겁니다. 당시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지는 일대의 승부를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전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때 이제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가 아테네의 승리로 끝나고 한 아테네의 중장 보병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이 전투의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까지 달려옵니다. 무려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고라에 딱 가서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그 말 남기고 그 중장보병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 나온 게 마라톤 대회예요. 42.19km를 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다리우스 1세의 원정은 실패했지만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못한 이 그리스 원정을 내가 하겠다 하고 또 한 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당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은 군대를 조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 이게 아무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군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승부가 나기 힘들겠다. 우리 아테네를 중심으로 바다에 나가 싸워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현재 이 육지에 있는 폴리스 시민들을 섬으로 바다로 대피를 시켜야 한다. 그럼 누군가는 이 시민들이 대피할 동안 우리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들이 대피할 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를 상대로
시간을 벌어주겠느냐 했을 때 나선 게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과 그의 300친위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굉장히 좁은 협곡, 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고 있어요. 이 그리스로 넘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협곡인데 이 좁은 협곡인 테르모필레 협곡을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과 300전사들이 딱 지킨 거죠. 이게 영화 300의 배경입니다. 결국에 레오디나스 왕과 300명의 친위대는 전원 다 전사하지만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이렇게 스파르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이 도시를 다 비우고 바다로 나아가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를 바다로 불러내서 해전에서 승부를 벌이니 이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영화 302의 배경이에요. 301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테르모필레 전투, 302는 아테네가 중심이 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둘 다 19세 영화니까 수능 끝나고 보세요. 이때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던 아테네 지휘관이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테미 스토 클레스야. 테미스토 클레스. 잠깐 헷갈렸네.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레오디나스. 자료로 나와요. 자료로. 자, 그래서 결국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또 한 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을 그리스 세계가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네임밸류가 상승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2차 침략 당시에 다리우스 1세의 군대를 막아낸 것도 아테네가 중심이 된 마라톤 전투였고 3차에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막아낸 것도 결국 결정적인 승리는 아테네가 중심이 된 살라미스 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국가로서 어마어마하게 입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아테네가 힘이 딱 강해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이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폴리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 아테네야말로 저 바다 건너 있는 무시무시한 침략자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부터 우리 그리스 세계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언제 또 저 자랑무도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바다 건너 우리 그리스 세계를 침략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면 저들이 땅에 내리기 전에 바다에서 아예 저들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밖에 못한다? 그럼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의 주역 우리 아테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의 폴리스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테네를 믿고 동맹을 만들어서 일정 기금을 후원해달라.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해군을 양성해서 다시는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우리 그리스에게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테네가 여러분을 지켜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 이후에 아테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맹의 맹주는 아테네죠. 왜 델로스 동맹이라 부르냐면은 아까 제가 돈을 내라 그랬죠. 애초에 동맹을 만든 이유가 그리스의 폴리스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해군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나머지 이 델로스 동맹의 동맹들로부터 걷어들인 돈, 그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이 델로스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 부른 거야. 그 동맹 기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델로스 섬에 있었거든.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는 동맹국들이 내주는 기금을 가지고 강력한 해군을 또 양성을 하고 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그 또 하나, 살라미스 해전 당시에 누가 활약을 했냐면, 여러분 그 해전이라고 하는 게 배가 배를 붙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중요할까? 갑판이야 싸우는 병사도 중요하지만 그 병사들만큼 더 중요한 게 누굴까요? 네, 바로 배 지하에서 노를 젓는 수병들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모든 배는 사람들이 힘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를 젓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얼마나 이 노잡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수병의 일이 힘드냐면, 여러분 그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백전백승의 불패의 명장 이순신 장군님 있죠? 이순신 장군님이 이끄는 그 조선 수군의 사망 비율 1위가 뭔지 아세요? 일본군에 싸우며 죽는 게 아니야. 1위는 전염병이었고요. 2위가 탈영이었어요. 탈영. 3위가 일본이야.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우다가 죽는 병사는 별로 없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워낙 잘 싸우니까. 근데 2위가 탈영이야. 그 탈영병이 대부분 다 누구냐? 노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부대에만 있으면
생명 이어받을 일이 없는 거야. 싸움 백전백승이니까. 그럼에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 노자비를 누굴 썼냐? 노예들을 썼어요.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노예가 많이 없잖아. 노예들로만 가지고는 이 노자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팔라미페전에서는 누가 주로 노자비 역할을 했냐? 여기 나와 있던 이 가난한 빈농들. 이 가난한 빈농들이 스스로를 무장할 만한 돈은 없으니까 이 배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맨몸으로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팔라미페전의 승리의 주역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팔라미페전에서 이제 그 노자비 수병들이 큰 활약을 했고, 당연히 어떻게 하죠? 예, 전쟁에 참여했으면 참전권을 줘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빈민들도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니들만 싸웠냐? 우리도 이 해전에서 그 지하 갑판에서 온몸이 부서져라 노를 저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으니까 우리에게도 참전권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팔라미페전으로 노자비, 수병 다 거의 주로 빈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무가 무장을 해서 전투병으로 참여를 하죠. 이 수병 주로 이 빈민들, 스스로를 무장할 돈이 없던 가난한 빈민들이 노자비 수병으로 참전을 했고, 그들이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전권을 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빈민층의 활약. 그래서 얘들한테 참전권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 세계, 아테네 세계에선요, 공직자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뭐 국회의원, 국무총리들에게 빠방한 돈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봉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이 스스로를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되고, 또 공직을 수행할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에 참여했던 게 아테네야. 근데 이 빈민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수당제예요. 공직에 참여하면 돈을 주겠다. 생업에 걱정 없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겠다 해서 수당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배경 스토리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강력한 해상국가로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떠오르고, 그리고 팔라미스 해전에 활약했던 이 노자비 수병 빈민들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참전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당제가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와 부족제 개편과 500인 평의회를 통해서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라면, 페리클레스는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완성. 이 사람은 크게 일단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추첨제예요. 모든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그러니까 공직을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랜덤 뽑기 가차로 하는 거예요. 추첨으로. 근데 다만 여러분, 이 랜덤 뽑기 가차로 공직을 나누면 정말 큰일 나는 자리가 있어. 바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에요. 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 같은 자리 같은 경우는 랜덤 가차로 해버리면 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직,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직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추첨제가 문제가 뭐냐면, 아테네는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할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생활이 감당 가능했던 부유한 귀족이나 평민들만 정치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누구의 참정권도 보장해줘야 돼요? 살라미스전에서 큰 활약을 한 노자비 수병으로 큰 활약을 한 빈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을 해줘야 돼. 근데 빈민들한테 추첨제를 통해서 야, 이번에 네가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해봐, 임기는 2년이고 월급은 없어, 이러면 빈민들은 하고 싶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수당제예요. 추첨을 통해 공직을 나눠주고, 그 공직을 수행할 동안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당제라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추첨제, 수당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수당제가 나오게 된 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민회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이 민회에는 모든 아테네 성인 남성이 참여하는 곳이에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완전히. 예외 없어요. 모든 아테네 남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 여기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돼요. 그럼 눈치 빠른 친구는 물어보겠죠. 선생님, 그럼 그 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해가지고 만든 그 500인 평의회는 이제 뭐 해요? 네,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500인 평의회는 대표기구잖아요. 이건 간접민주주의예요. 기존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4개 부족에서 100명의 대표를 선발했던 400인 평의회를 부족제를 개편해서 무작위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부족으로 바꾸고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바뀐 10개의 부족에서 각각 50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만든 게 500인 평의회잖아. 이건 대표들만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시민들이 모인 민회가 힘이 강해지면 여기서 나라 일을 처리한다면 대표들이 모인 500인 평의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인 평의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의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500인 평의회는 이제 힘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시기 때는 아테네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고요. 이런 추첨 수당제를 통해서 모든 아테네의 성인 남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계는 여성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요거요, 돈이요. 이게 수당 좋죠.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그쵸, 여러분? 이 재원 마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당장 우리 지금 현대 대한민국 사회도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야? 그치, 이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면 안 된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예요? 재원 마련이잖아. 모두에게 주면 좋지.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라 거덜날 일이 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수당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관직을 추첨으로 주고, 빈민들에게도 정치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 생활을 할 동안 수당을 준대. 근데 그 수당은 어디서 나와요? 재원을 어떻게 할 거야? 그 재원 마련은 어디서 했냐? 골 때리게도 델로스 동맹 기금. 이 델로스 동맹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아까 델로스 동맹이 뭐였어요? 네, 델로스 동맹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에 이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 만든 동맹이잖아요.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이 일정 기금을 아테네에게 주면 아테네는 이 돈으로 해군을 양성해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침략으로부터 이 그리스에게를 지켜주겠다. 그걸 위해 만든 동맹이잖아요. 근데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그 기금이 늘어나니까 이 돈을 모두를 위한 해군 양성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테네 자신들만을 위해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이 해군 열심히 길러서 우리를 지켜줘 하고 낸 동맹의 기금을 가지고 수당제에 써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죠. 공금횡령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러면 나머지 나라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나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선봉에 나선 게 누구냐? 아테네의 라이벌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게는 둘로 쪼개집니다. 기존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그리고 이 아테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인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아테네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아테네가 유리했어요. 왜냐면 아테네는 수군이 막강하잖아. 아무리 스파르타가 육군이 강해도 이 바다를 동세당하면 게임 오버잖아요.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아테네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이라 불리는 페리클레스가 단순 정치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휘관이기도 했어요. 이 페리클레스가 우리를 지휘한다면 우린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이 전쟁 초반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확 돕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마저 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 중에 국가의 최고 지휘관이 사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혼란에 빠진 아테네는 결국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에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전쟁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이 스파르타에게 넘어가게 돼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흔히 뭐라 부르냐면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 세계의 자살이다. 이건 남는 게 없는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 세계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일어난 내전인 거예요. 이 전쟁 이후에도 내전이 점점 심해져서 그리스 세계는 아예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약해지게 되고요. 아테네는 이 이후부터 중우 정치에 빠져요. 중우.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끌어가는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정치라고 하는 게 항상 절대적인 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면, 전체 의견이라면 언제나 정의롭고 올바른가요? 아니죠. 그래서 아테네는 이 전쟁 이후에 어리석은 대중들의 휘둘리는 중우정치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이 쇠퇴하던 이 그리스 세계는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의 과정을 폴페, 클페 4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 간단한 핵심만 정리한다면, 자, 아테네의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뀐 이유는 뭐다? 전술 전법의 변화다. 원래는 소수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 전차병이 중심이었는데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장보병, 팔랑크스가 전쟁의 중심이 되었고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이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둘러싸고 귀족과 중장보병, 부유한 평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빈민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솔론. 솔론은 금권 정치를 내세웠다. 금권 정치는 뭐다?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분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실패했고 그 이후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소외된 빈농들의 불만을 활용해서 참주 정치를 내세웠다. 그 이후에 등장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참주의 출현을 막으려고 했고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으로 바꾸어서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2차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박살낸 마라톤 전투 아테네 중심, 3차 크세레크스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아테네의 살라미스 해전. 전쟁 결과는 아테네의 성장, 델로스 동맹의 맹주, 그리고 빈민층의 활약, 수당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기 때 추첨제와 수당제가 등장하면서 민회를 통해서 모든 아테네 성인 남자들이 직접 민주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그리스의 독주를 견제하는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등장으로 아테네,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벌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쟁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리스에게는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멸망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페리클레스의 그 전몰자 추도 연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한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아직 페리클레스가 살아있을 때 전사자들의 추도연설을 한 거야. 그 이후에 페리클레스도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을 했던 시점도 은근히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비록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죽었지만 그 전쟁에서 죽기 전에, 전염병으로 죽기 전에 전사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되게 잘 나오죠. 우리의 정치는 이웃 나라를 모방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소수보다는 다수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 제도가 민주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가난도 그런 길을 막지 않으니, 수당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자료도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스의 문화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